자, 우리 헌법이 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이 노동자의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는데요. 이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단결한 이 단결체가 바로 이 집단적 노동관계에서 주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단체 교섭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이 단체, 그러니까 이 단결체의 목적 활동인 거고요. 그리고 이 단체 행동이라는 거는 결국에 이 단결체의 존립과 목적을 그 실력으로 관철하기 위한 하나의 투쟁 수단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단결체와 또 단체 교섭, 이 단체 행동은 궁극적으로 보자면 이 단체 협약의 체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체 행동이라는 거는 이 단결체나 또는 이 단체 교섭과는 그 차원을 달리하는 좀 특별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 단결체, 그러니까 이 노동조합이죠. 이 노동조합은 뭐 이게 법인이든 아니면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이든 간에 하나의 사단으로 이해가 되는 뭐 일종의 권리의 주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이 단체 교섭이라는 거는 이 단체 협약이라는 일종의 규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그 교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반해서 이 단체 행동은 이 노동법 분야를 제외하고는 그 유래를 좀 찾아볼 수 없는 아주 특유한 행위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단체 행동의 문제를 이 전통적인 법 질서나 또는 법 제도와의 관련 속에서 이거를 좀 고찰을 한다면 좀 많은 문제점이 제기가 되는 거죠. 뭐 이제 다시 말하자면 이 단체 행동이라는 거는 뭐 계약이나 법률을 근거로 해서 어떤 법적인 권리를 관철하려고 하는 뭐 이 소송상의 행위도 아니고 또 어떤 불법적인 침해 행위에 대한 자구 행위도 아닙니다. 어, 그렇죠. 이게 이 사용자가 이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뭐 임금 인상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노동 조건의 향상을 이행해야 하는 어떤 법적인 의무를 지고 있는 것도 아니죠. 또 노동자들의 사실적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또 이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불법적인 침해 행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 단체 행동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 노동자들이 사실적인 실력 행사를 통해서 자기들의 경제적 지위를 좀 향상시키려고 하는 것을 이 제도적으로 인정한다라는 의미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단체 행동권이라는 건 결국에 역사적 산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용자와 노동자들의 이해관계의 대립을 이 투쟁 행위에 의해서 해결하도록 하는 거. 바로 이제 이런 게 단체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단체 행동은 대부분의 경우에 이 노동자 자신들 뿐만 아니라 이 사용자에게도 그리고 나아가서는 어떤 전체적인 이 국민 경제에도 많은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체 행동은 좀 어떤 이 단체 행동에 대한 뭐 어떤 이해라든가 어떤 그 행사의 그 한계 획정에 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건데요. 자, 이런 이유 때문에 그 외국 같은 경우에도 이 단체 행동권에 대해서 이를 좀 규율하는 어떤 그 법률의 범위 안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좀 유보적으로 보장을 하고 있다거나 또는 법 이론적으로 이 단체 행동권은 좀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행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단체 행동권의 행사는 이 노동 조건의 향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보장이 되고 있는 건데요.
네, 우리 헌법 제33조 제1항이 이것을 좀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 규정은 쟁의 행위를 수행하는 그런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의 노동 조건 향상을 위해서 행해지는 그 쟁의 행위의 정당성을 정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쟁의 행위의 목적과 다른 그런 쟁의 행위들, 그러니까 뭐 다른 사업장의 파업을 지원하는 뭐 이제 동정 파업이라든가 또는 뭐 연대 파업 또는 이제 정부나 국회를 상대로 하는 어떤 정치 파업 뭐 이런 것들은 좀 정당성에 좀 이제 문제가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노동법 개정을 목적으로 하는 그 경제적 어떤 정치 파업 이런 것도 결국에 궁극적으로 봤을 때 이 노동 조건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정당성을 가진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런 견해도 있는데 이게 또 이제 반대 견해에 의하면 그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상대방은 국회이고 또 이 투쟁 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상대방은 사용자니까 이 사용자에 대해서 이 노동조합과 어떤 파업 참가 노동자들의 민형사상 책임은 면책될 수가 없다. 그래서 노동 조건의 향상을 위한 쟁의 행위가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상대방 당사자인 사용자에 대해서 행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어떤 노동법 개정을 위한 그 쟁의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견해도 또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각각 견해가 대립하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이 쟁의 행위는 결국에 그 기업 시설이나 어떤 사용자의 기업 관리권을 좀 불가피하게 저해하는 범위를 좀 그 벗어나는 방법으로 행해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뭐 폭력이라든가 파괴 행위 또는 뭐 부당한 어떤 생산 시설의 뭐 점거 이런 거 또는 사업장의 어떤 안전 시설의 정상적인 유지 운영을 또 저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들 그런 것들은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가 없겠죠. 자, 노동자들이 이 노동조합을 결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 그 노동조합에 의해서 그 이제 단결된 힘, 그러니까 이 단결력을 배경으로 해서 사용자와 어떤 그 이제 대등한 지위에서 뭐 노동관계의 유지라든가 아니면 노동 조건의 향상을 위해서 교섭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이러한 이제 그 평화적인 단체 교섭이 좀 난항을 거듭하다가 이게 이제 또 결렬이 되는 거죠. 이렇게 결렬되는 경우에 이 노사 관계는 사실 이제 분쟁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쟁 상태 하에서 노동자 측이나 사용자 측 모두 이제 자기에게 좀 유리하게 어떤 이제 그 주장을 자기 주장들을 이제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그 실력 행사로서 이 쟁의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자, 노동자들의 전형적인 쟁의 행위는 결국에 파업인데요. 이 파업이라는 거는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노무 제공을 거부를 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뭐 일종의 실력 행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동운동이 아주 일찍부터 발달했던 게 영국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국 같은 경우에도 이 노동자들의 파업을 초기에는 이 형사상 어떤 공무죄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이제 형사처벌을 하면서 금지를 했는데 뭐 그 이후에는 또 이제 민사법상으로 여러 가지 또 제한을 가했습니다. 그런 후에 이 쟁의행위권이 그러니까 이제 쟁의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단결권의 보장과 함께 좀 법적으로 확립이 됐는데 뭐 그 행사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쟁의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좀 제한이 가해지고 있는 거죠. 네, 이 쟁의행위는 노동자들에 의한 것이든 또는 뭐 사용자에 의한 것이든 간에 이 노사 쌍방에게 상당히 많은 부담을 주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 노동자와 사용자 측뿐만 아니라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민 경제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노사 간의 분쟁은 평화적으로 타결한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사유재산 제도와 또 시장 경제 체제를 이 구조적인 요소로 하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는 이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노동 조건을 실질적으로 대등한 지위에서 평화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거, 그거는 결국에는 뭐냐면 이게 궁극적으로 보면 이 단결력과 또 어떤 그 쟁의행위라는 투쟁력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결력과 투쟁력에 의해서 대등한 지위를 획득할 수밖에 없다. 예, 이런 점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쟁의행위는 평화적 단체 교섭의 실현을 뒷받침하는 그 비상수단인 동시에 또 이 사유재산 제도와 시장 경제 체제가 인정되고 있는 한 이 노동자들의 생존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여기에 이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의 집단적 노사관계의 어려움이 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을 최소한으로 축소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에 이 쟁의행위의 구조적 정당성의 문제라든가 또 노사협조를 위한 새로운 방향 모색이 좀 진지하게 검토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뭐 우리가 단체 행동이니 쟁의행위니 뭐 노동쟁이니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예, 노동쟁의와 또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또 개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단체 행동에 대해서는 이거를 보통은 이 쟁의 행위와 단체 행동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 노동쟁의라든가 어떤 쟁의 행위, 단체 행동의 개념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노동쟁의인데요. 이 노동조합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동조합법에 의하면 노동쟁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 간의 임금, 노동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노동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 상태를 말한다라고 하고요. 뭐 이 경우에 이 주장의 불일치라고 하는 거는 이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를 말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평화적인 단체 교섭이 이 단체 협약의 체결에 이르지 못하고 좀 깨지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뭐 어떤 이제 실력 행사를 좀 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뭐 파업이라든가 뭐 이런 걸 하지 않더라도 이 노동쟁의는 발생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서 딱 그 이제 교섭이 결렬된 상태가 바로 이제 노동쟁의의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쟁의행위는요, 역시 노동조합법 제2조 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 쟁의행위라는 거는 파업, 태업, 직장 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동조합이나 또는 사용자가 뭐 이제 어떤 그런 분쟁 상태를 좀 자기 측에게 유리하게, 그러니까 자기 쪽으로 좀 유리하게 전개를 해서 그 주장을 이제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런 관철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어떤 투쟁 행위라든가, 그리고 그런 투쟁 행위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이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쟁의행위는 노동쟁의와 다르게 이 파업, 뭐 태업, 뭐 또는 직장 폐쇄와 같은 어떤 구체적인 이 투쟁행위라든가 대항행위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노동쟁의와 그러면 쟁의행위를 구별하는 문제인데요. 도대체 이걸 왜 구별을 하느냐? 구별하는 그 이익은, 그 실익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건데,
예, 그런 이제 이 노동쟁의와 쟁의행위를 구별하는 실익은 이게 이제 평화적인 단체 교섭이 결렬돼서 분쟁 상태가 되고 난 다음에 뭐 이제 다시 실력 행사인 투쟁 상태에 돌입하는 시기를 좀 확정을 해서 이 노동법상의 뭐 여러 가지 규정들을 좀 적용하려는데 이 구별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노동쟁의는 이 평화적인 단체 교섭이 실패하면 사실상 발생되는 건데, 예, 이 노동조합법상으로는 뭐 제45조 1항의 규정이 있는데요. 이 노동관계 당사자 중에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때부터 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것에 대해서 이 쟁의행위라는 건요,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니까 그런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쟁의행위가 노동조합법상 이 적법하게 행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뭐 이제 조정을 신청을 해야 되고요. 일정한 조정 기간이 경과되지 않으면 또 이 쟁의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쟁의행위의 사실적 개념과 이 어떤 적법성 개념은 좀 구별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노동쟁의와 쟁의행위는 이 발생 시기라든가 그리고 내용에서 구별이 되고 있다. 구별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도 좀 주의를 해야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 단체 행동인데요. 이 단체 행동은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이제 노동자는 그 노동 조건의 개선을 위해서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갖는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 행동이라는 것은 결국에 집단적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동자 측의 경우에는 이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는 다수 노동자들의 어떤 의식적이고 또 의욕적인 공동 행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이제 쟁의 행위인 파업이나 태업 같은 건 당연히 포함하고 뭐 그거 이외에도 뭐 가두 시위라든가 또 집회하는 거, 또 완장 착용, 뭐 피켓팅 이런 것들도 모두 단체 행동에 속하는 거죠. 자, 사용자 측에 있어서 보자면 이 사용자들이 단체를 구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다수 사용자의 어떤 공동적인 집단 행위라는 거는 사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 사용자의 단체 행동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개념적으로 이렇게 성립할 수가 없는 그런 여지가 있는데, 하지만 이 개인 사용자라고 하더라도 다수의 노동자들을 상대로 뭐 직장을 폐쇄하는 거, 그 행위 자체는 또 집단성을 띠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집단적 행위인 단체 행동은 반드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거, 그런 업무의 정상적 운영의 저해를 수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면 이건 쟁의 행위보다는 그 개념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 행동이 또 노동쟁의와 같이 어떤 단순한 노사 간의 분쟁 상태를 또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단체 행동이란 건요, 헌법 제33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단체 행동권의 보호 대상인 그 쟁의 행위와 또 그 이외의 조합 활동을 좀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이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규정에 비추어 봤을 때 좀 합당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단체 행동에는 이 쟁의 행위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설립, 뭐 조직, 홍보, 뭐 이런 것들을 좀 포함해서요. 뭐 단체 교섭을 준비하는 거,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 선전하는 활동, 그 다음에 노동자들의 요구의 정당성을 알리는 뭐 어떤 그런 모든 어떤 집단적인 조합 활동,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체 행동은 쟁의권과 조합활동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집단적 행위로 이해하는 것이 좀 타당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단체 행동과 뭐 이제 쟁의 행위는 또 어떻게 구별을 할 수가 있는가라는 문제인데요.
이 노동조합법은 이 쟁의행위에 대해서 조합원에 의한 그 찬반 투표, 가부 투표가 있어야 되고, 또 방위산업에 관한 뭐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지정된 어떤 주요한 그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 중에 뭐 전력, 용수, 뭐 주로 이제 또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또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있고요. 또 이제 쟁의행위와 관련해서는 이 폭력행위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또 조정기간이 또 정해져 있고요. 중재라든가 긴급조정 시에는 또 쟁의행위가 금지가 되고, 또 이미 하던 쟁의행위도 중지를 해야 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또 제한이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어떤 제한 규정은 결국에 뭐냐면 그 쟁의행위에만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쟁의행위가 아닌 단체 행동들은 그런 제한이 가해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전단지를 살포하는 거, 그러니까 유인물을 이렇게 살포한다거나 완장을 착용하거나 뭐 피켓팅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의 경우에 이게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이상은 이러한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의 어떤 그 단체 행동이 모두 이 노동조합법상의 어떤 제한을 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쟁의행위는 이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나타나는 어떤 투쟁행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쟁의행위라는 개념 속에는 쟁의행위라고 부를 수 있는 노사관계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모두 여기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이 입법적인 측면에서 이 쟁의행위의 개념을 정의를 하면서 이 개념에 포섭되지 않는 그러한 쟁의행위의 유형은 이 노동법적인 보호나 또는 제한인 것 같은 그런 규제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라는 태도를 좀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노동조합법상의 쟁의행위에 관한 그 개념 정의 규정은 이건 적어도 쟁의행위의 적법성이라든가 또는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실질적인 전제 요건을 규정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노동조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쟁의행위의 내용을 좀 나누어서 좀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이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이 노동관계의 당사자는 이 노동자 측에서는 노동조합이고요. 그리고 사용자 측에서는 이 사용자 개인이나 또는 사용자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 쟁의행위라는 게 이 평화적인 단체 교섭의 결렬로 인해서 그 단체 협약 체결에 실패한 경우에 뭐 보통 이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단체 교섭과 단체 교섭의 결렬 그리고 단체 협약 체결의 실패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체 교섭의 당사자와 결국에 이 쟁의행위의 당사자는 이 같은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 교섭 권한이 없는 뭐 일시적인 그 노동자 단체라든가 또는 뭐 이제 쟁의단 또는 이 노동자 개인은 이 노동조합법에서 말하는 이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어떤 노동관계 당사자가 될 수 없다. 라고 보는 게 우리 이제 그 다수설이나 또 판례의 태도입니다. 네, 다음은 쟁의행위의 목적인데요. 이 쟁의행위는 단체 교섭에 의해서 타결하려고 하는 어떤 임금이라든가 노동시간, 복지, 해고, 뭐 기타 대우 등에 관한 이 노동조건의 결정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서 발생한 분쟁 상태, 그러니까 이 노동쟁의 상태죠. 이러한 노동쟁의 상태에서 자기 측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수단으로 행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쟁의행위의 목적은 결국에 이 노동 조건의 집단적 유지라든가 또는 개선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닌 어떤 뭐 이제 동정 파업이
파업이라든가 뭐 정치 파업 이런 것들은 노동조합법상의 쟁의행위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네, 또 이 노동조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 사용자의 인사권과 경영권의 어떤 부분적 쟁취를 목적으로 하는 실력 행사 역시 쟁의행위라고 할 수가 없다 라고 합니다. 네, 쟁의행위의 수단인데요. 이 쟁의행위는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뭐 이제 동맹파업과 같이 뭐 집단적인 노무 제공을 거부하거나 뭐 혹은 또 이제 직장 폐쇄와 같이 노동자들의 조업을 집단적으로 봉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상시에 업무를 운영하면서 뭐 완장을 착용한다거나 또는 리본을 폐용한다거나 이런 것들 있죠. 이러한 어떤 시위를 벌이는 거, 그런 어떤 시위를 벌이는 그런 단체 행동은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이건 노동조합법상의 쟁의행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이 노동관계를 또 종국적으로 종료시키기 위해서 하는 어떤 총사퇴, 총사직, 이것도 쟁의행위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절차인데요. 이 노동조합법에는 이 협약 당사자 간에 이 단체 교섭이 실패했을 경우에 뭐 일정한 절차, 그러니까 뭐 조정 절차라든가 또는 뭐 조합원들의 어떤 찬성 의결 뭐 이런 것들을 그 좀 규정하고 있는데, 그런 절차를 거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례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 것을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한 요건으로 또 판단을 하고 있어요. 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게 이 쟁의행위가 파업이라든가 뭐 태업 또는 뭐 직장 폐쇄 같은 것들의 어떤 상위 개념인 것처럼 뭐 이제 그렇게 많이 이제 그러니까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아닙니다. 이건 타당하지 않은 결론이고요.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것들이 있죠. 뭐 상인 파업이라든가 학생 파업, 뭐 동맹 파업, 뭐 학생들 동맹 파업하는 거, 또는 공무원 파업, 뭐 이제 요새 또 문제가 됐던 게 뭐 의사들 파업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이 쟁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파업이라든가 직장 폐쇄가 쟁의 행위의 범주에 속하려면 이게 주체라든가 목적이라든가 수단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이 쟁의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이 쟁의행위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러면 이 종류별로 이 쟁의행위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업인데요. 우리가 쟁의행위라고 하면 모두 이제 생각나는 게 다 파업이잖아요. 그래서 이 파업은 노동자의 쟁의행위 중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그리고 이제 가진 거고, 또 어떤 가장 전형적인 투쟁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파업은 이 다수의 노동자가 이 노동 조건의 유지라든가 또는 개선이라는 목적을 쟁취하기 위해서 조직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또 공동적으로 이제 공동으로 노무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해요. 하지만 이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노무를 거부하는 건 뭐 이제 노동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개선된 노동 조건 하에서 앞으로 노동을 계속할 것이다 라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파업이 종료한 후에 노동자들은 이 노동을 계속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이 파업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처럼 이 노동자들이 파업 후에 계속해서 노동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파업 기간 중의 노동관계와 파업 종료 후의 노동관계에 대한 어떤 법적 판단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파업은 그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걸 좀 구별할 수가 있는데,
뭐 좀 일반적인 유형에 따라 또 뭐 일정한 기준에 따라 좀 파업을 구분해서 살펴보기로 하죠. 뭐 이런 이제 구분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좀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좀 상대적인 건데 뭐 어떤 파업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개의 유형에 또 동시에 해당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먼저 이 조직상의 구별하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이 조직 파업과 또 비조직 파업으로 나눕니다. 이거는 이 노동조합의 조직하에 행해여진 그 조합원에 의한 파업이냐, 뭐 이제 또는 노동조합의 규약이나 또는 지시에 위반하는 그런 조합원 파업이냐, 또는 뭐 조합원이 아닌 노동자들의 파업이냐, 뭐 이런 것들을 좀 구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노동조합의 조직하에 이루어지는 건 조직 파업이라고 하는데, 네, 이 노동조합법, 우리 노동조합법에서는 이런 조직 파업을 쟁의행위로 또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동조합이 아닌 뭐 이제 그냥 일반 노동자들의 파업을 보통 이제 비조직 파업이라고 하는데, 이 비조직 파업의 경우에는 이 조합원이 아닌 그러니까 조합원이 아닌 노동자들의 파업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조합원들의 파업이라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에 의해서 주도되지 않은 그런 파업은 모두 이 비조직 파업에 속합니다. 특히 이 노동조합에 의해서 주도되지 않거나 또는 뭐 이제 소수의 조합원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파업을 보통 이 와일드캣 스트라이크, 비공식적 파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노동조합법에 의하면 이 조합원은 뭐 노동조합 또는 이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주도하지 않는 그런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조합원이 노동조합의 의사에 반해서 독자적으로 하는 그런 쟁의행위, 그런 파업을 이 이제 와일드캣 스트라이크, 뭐 들고양이 파업, 뭐 또는 이제 살쾡이 파업이라고도 하는데, 이 비공식적인 파업,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주도하지 않은 그런 파업을 말합니다. 이 와일드캣 스트라이크는 이 노동조합의 통제 책임을 수행할 수 없게 한다는 점에서 좀 고려를 하고, 또 이러한 파업의 그 어떤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 그러니까 이제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도 좀 많은 다툼이 있어 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설정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동조합이 뭐 주도한 파업, 그러니까 조직 파업에서 이 노동조합이 주도한 파업이라고 했을 때 이 주도라는 거는 이 노동조합이 사전에 기획하고 뭐 결정하고 지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사후적으로 승인하는 것까지 좀 포함된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와일드캣 스트라이크는 노동조합의 뭐 사전 기획이라든가 결정이라든가 지시라든가 승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전혀 받지 못한 거죠. 그래서 노동조합이 또 만류하지 않고, 그런데 이제 노동조합이 이 들고양이 파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와일드캣 스트라이크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만류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만류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거는 결국에 묵시적으로 승인한 거라고 막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노동조합이 묵시적으로 승인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 와일드캣 스트라이크라고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겠죠.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 초기업적 그 단위 노동조합의 지부라든가 뭐 분해에서 그런 이제 산하 조직에서 또 이제 그 산하 조직의 뭐 조합원들이 그 자체로서는 이 노동조합이 아니고, 그래서 이 단체 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데, 그런데 이제 어떤 그 단위 노동조합, 뭐 산별노조라든가 이런 그 단위 노동조합의 지시라든가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이렇게 파업을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도 역시 이 와일드캣 스트라이크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 노동조합의 실체적 요건 부분에서 이제 좀 봤었는데, 이 초기업적 단위 노동조합의 어떤 기업별 지부가 단체성과 단체 교섭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때는 독자적인 노동조합의 지위가 인정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그 쟁의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독자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와일드캣 스트라이크에 해당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전략상의 구별 방법인데요. 이 노동조합은 이 파업에 참가하는 노동자들의 범위라든가 인원을 좀 조절을 해가면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전략적인 그 투쟁 방법을 쓸 수가 있는데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일정한 산업이라든가 또는 어떤 일정한 기업의 모든 조직된 노동자들을 전부 파업에 투입을 해서 버리는, 그 파업을 버리는 거를 이것을 전면 파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어떤 일정한 산업의 뭐 어떤 일부분 또는 뭐 어떤 기업의 일부분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핵심이 되는 어떤 중요한 부서겠죠. 그 부서의 노동자들만 파업에 참가하는 거, 이것을 부분 파업이라고 합니다. 네, 좀 이 부분 파업과 유사한 게 이 파상 파업이란 게 있는데요. 이게 파상 파업이 뭐냐면 이 노동자들이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뭐 그 끝까지 이제 투쟁을 하겠다 해서 그렇게 해서 파업을 벌이면서 이 노무 제공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뭐 이제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게 사실은 파업인데, 그런 방법을 쓰는 게 아니라 그런 거죠. 이제 작업을 해요. 작업을 계속 하면서 뭐 하루에 1시간씩 또는 뭐 1시간에 뭐 10분씩 이런 식으로 이제 파업을 벌이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이제 노무 제공을 아주 간헐적으로 이제 거부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파업을 이 파상 파업이라고 합니다. 네, 또 이 총파업이 있는데요. 이 총파업은 이 전면 파업보다 그 범위가 훨씬 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 산업에 걸쳐서 또 이게 전국적으로 행해지는 그 파업을 총파업이라고 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최근에 총파업은 거의 보기 어렵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말은 뭐 다 총파업 뭐 투쟁을 하자라고 하는데 사실 총파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이 총파업이 있었던 게 아마 1997년도일 거예요. 1997년도에 그때 이제 그때가 신한국당이었나 한나라당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집권당이 이 국회에서 이 노동법을 그 날치기 통과를 합니다. 그래서 이 노동법 날치기 통과에 항의를 해서 그때 이제 이 총파업이 벌어진 게 아마 가장 최근의 총파업 투쟁일 거예요. 그리고 사실상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말은 이제 총파업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총파업이 일어나기 실행된 역사가 상당히 없습니다. 거의 이제 없었죠. 네, 또 파업을 이 공격적 파업과 방어적 파업으로 구별하기도 하는데요. 이 쟁의 행위는 이 노사 간의 어떤 공방적 실력 행사니까 이 파업이 사용자의 직장 폐쇄보다 선제적으로 행해질 때, 뭐 이때를 또 공격적 파업이라고 한다고 하고, 이 선제적인 직장 폐쇄가 있은 다음에 행해질 때 이것을 방어적 파업이라 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공격적이냐 방어적이냐 하는 거는 반드시 이 물리적인 시간의 선후 관계에 따라서 판단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특히 이 방어성의 문제는 그렇죠. 이 직장 폐쇄의 정당성이나 뭐 그 효력과 관련해서 또 많은 그 논의가 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조합법에서는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 폐쇄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투쟁 목적에 따라서 뭐 투쟁 파업이냐 시위 파업이냐 또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요. 파업이 이 상대방인 이 사용자의 주장을 꺾고 자기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행해지면 뭐 이것을 투쟁 파업이라고 하고, 뭐 사용자에 대한 뭐 직접적인 투쟁 목적이 없다면 뭐 그거는 시위 파업이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이 시위 파업은 단순히 이 노동자들의 의사를 알리는 것에 그치는 게 뭐 가장 순수한 형태이긴 한데, 뭐 때로는 이 정부라든가
뭐 사용자의 조치에 대한 어떤 항의의 표시로 행해지면서 좀 간접적으로 이 노동자의 요구가 결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투쟁 파업과 시위 파업의 구별은 사실상 많이 이제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뭐 정부에 대한 뭐 정치적인 파업이나 단순한 시위 파업은 이거는 어쨌든 이 노동조합법상의 그 쟁의 행위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네, 파업 투쟁의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또 구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파업 투쟁의 상대방이 사용자일 경우, 그러니까 사용자에 대한 어떤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파업, 뭐 이것을 경제 파업, 뭐 또는 산업 파업, 또는 뭐 이제 노동법상의 파업이라고 하고요. 이게 아니라 정부에 대한 주장을 관철하려고 하는 파업이 있죠.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행정부나 의회일 경우 이때는 이 정치 파업이라고 합니다. 자, 이 노동조합이 뭐 정부 기관이나 정당 등을 상대로 하는 뭐 건의라든가 협의, 그 다음에 시위, 선전, 또는 그 유리한 정당의 지지 같은 이런 정치적 활동과는 이게 이제 행위 방법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이 정치 파업의 특징이 뭐냐면 이 주장하고 관철하는 그 대상은 정부인데,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파업에 따른 손해는 그 주장에 대해서 아무런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그 피해를 보게 된다라는 점이 뭐 이 정치 파업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정치 파업의 투쟁 목표는 결국에 뭐 이제 일정한 노동 정책이라든가 또는 노동자들을 위한 법률 제정이나 뭐 통과를 실현시키기 위한 것이 가장 또 일반적인데요. 예, 그렇다면 이 정치 파업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 정치 파업은 노동조합법상의 어떤 쟁의행위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요. 네, 그래서 이 정치 파업에 대해서는 이것을 위법하다라고 보는 위법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좀 둘로 나누어서 고찰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먼저 이 정치 파업은 그 추구하는 목적이 정당성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보는 이 위법설의 견해를 보면요. 이 쟁의 행위는 이 단체 교섭을 촉진하거나 또는 자기에게 유리하게 타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인정되는 거고, 단체 교섭이라든가 단체 협약을 통한 노동 조건의 향상을 목적으로 해야 정당성이 인정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 파업은 위법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노동자들이 단체 교섭상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 쟁의 행위를 할 수 없다면 이 사용자는 단체 교섭에 불응하거나 뭐 가능한 양보도 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 헌법이 단체 교섭의 촉진이라든가 실질화를 위해서 쟁의권을 보장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이 견해에 의하면 뭐 입법이나 정책 결정을 통해서 노동 조건을 향상시키려면 뭐 쟁의 행위가 아니라 여러 형태의 어떤 정치적 활동을 할 수가 있고 뭐 그것으로서 족하다라고 보는 견해인 거죠. 다음으로 이 쟁의권이 단체 교섭을 촉진하거나 또는 유리하게 타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보장된 것이라고 이렇게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보는 견해인데요. 자, 헌법 제33조는 이 노동자가 노동 조건의 향상을 위해서 뭐 자주적 단결권, 단체 교섭권, 그리고 단체 행동권을 갖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쟁의권 행사의 목적을 노동 조건의 향상, 그리고 뭐 이것과 또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는 이 노동 기본권의 개선을 또 포함을 하는 거죠. 뭐 이렇게 좀 이제 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헌법 제32조는
그래요. 헌법 제32조는 국가는 적정 임금을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노동 조건의 기준을 법률로 정하고 또 여자와 소년의 노동을 특별히 보호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노동 조건의 향상이 단체 교섭만이 아니라 국가의 입법이나 정책 결정을 통해서도 실현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헌법 제32조가 예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도 노동 조건은 이 입법이나 정책 결정에 따라서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법 질서 아래에서는 헌법 제33조에서 쟁의권 행사의 목적으로 규정한 노동 조건의 향상은 이 단체 교섭을 통한 노동 조건의 향상으로 아주 좁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입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한 노동 조건의 향상도 좀 포함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쟁의권 행사의 목적이 노동 조건의 향상을 넘어서 이 노동자의 시민적 자격에서의 권익이라든가 노동자의 생활이익 전반의 향상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이렇게 확대 해석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체 교섭을 통한 노동 조건의 향상은 향상 그것뿐만 아니라 입법 같은 것을 통한 그러니까 이제 법률의 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한 노동 조건의 향상도 쟁의 행위의 정당한 목적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치 파업은 그 목적이 노동 조건의 향상을 위한 것인지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라는 게 바로 이 이분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정치 파업이라도 특정 국가와의 외교 관계 단절이라든가 이런 걸 요구하는 것처럼 노동 조건의 향상과 무관한 순수한 정치 파업은 그 목적이 정당하다라고 볼 수 없지만 이 노동법 개정이라든가 노동 조건의 향상 또는 노동 기본권의 개선 이런 것들을 관철시키기 위한 경제적 그러니까 노동법적 정치 파업은 그 목적이 정당성을 가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경제적 정치 파업의 경우에도 사용자가 그 파업의 목적에 관해서 아무런 권한이 없는 제3자라는 점은 좀 고려를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권한이 없는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행위는 이게 긴급피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게 이 시민법상의 기본 원리이고 또 노동법이 이것을 수정하거나 폐기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정치파업은 사용자에게 주는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법 그러니까 그 정치적 주장을 시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가장 짧은 시간 동안의 파업으로 그치는 그런 방법이어야 전체적으로 정당성을 가지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점에서 보면 이 이분설이라든가 위법설은 실질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이제 그 차이가 크지는 않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파업 노동자들이 그 자신들의 어떤 그 스스로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파업하는 거 이것을 이 자조적 파업 또는 원파업이라고 해요. 원래 파업, 그래서 자조적 파업이라고 하고 네, 그리고 그게 아니라 다른 파업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자신을 위한 주장은 없고 어떤 오로지 다른 노동자들의 파업이라든가 또는 그러한 주장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하는 그런 파업을 이 동정 파업 또는 지원 파업, 연대 파업 이렇게 부릅니다. 네, 이 연대 파업은 그러니까 연대 파업, 동정 파업은 이거는 그 파업에 참가하는 노동자들은 이 파업에 의해서 경제적 압력을 받는 상대방 사용자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요구를 관철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동정 파업이라든가 지원 파업 또 연대 파업은 이 노동조합법상의 그 파업이라고 보지 않는데요.
자, 이 노동 조건에 관해서, 그렇죠? 이게 연대파업이란 게 그런 건데, 이 노동 조건에 관해서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단위 노동조합이 연대해서 집단교섭 또는 동시교섭을 하거나 또는 조직적 결합관계가 있는 단위 노동조합들이 교섭권을 연합단체에 위임하거나 또는 교섭권의 조정을 통해서 연합단체가 산업별 통일교섭을 하면서 이것을 좀 유리하게 타결하기 위해서 관련된 그 단위 노동조합들이 독자적으로 또는 연합단체의 지시에 따라서 그 쟁의 행위를 하는 것은, 이거는 여러 기업의 어떤 여러 노동조합이 함께 파업을 하지만 이런 것들은 그냥 연대라고 할 수가 없고요. 이건 그냥 단결인 거죠. 단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연대 파업이라고 하지 않고 그 자체의 파업입니다. 그러니까 원파업이 되는 거죠. 자, 이 동정 파업이라는 거, 그리고 연대 파업이라는 거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그 목적에 대해서 그 파업의 목적에 대해서 사용자가 법률상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데 그 손해를 입게 된다라는 점에서,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 정치 파업과 아주 유사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연대 파업이라는 건 결국에 사용자와의 단체 교섭을 좀 유리하게 타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목적상의 정당성이 부정된다라고 보는 이제 견해가 있고요. 뭐 이것에 대해서 이 동정 파업은 그 주체가 원파업의 주체나 그 밖에 지원하려는 노동자와 노동 조건에 관해서 실질적으로 이해관계를 같이 하거나 또 조직적 결합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뭐 향후에 단체 교섭을 좀 유리하게 하려는 목적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해야 하고, 그러한 관련이 없이 단순히 노동자로서의 연대의식에 근거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순수한 연대 파업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목적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법설과 역시 이분설이 대립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볼까요? 이 쟁의권을 보장하는 목적이 이 단체 교섭을 통해서 노동 조건의 향상으로 꼭 한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이게 뭐 입법이나 정책 결정에 따른 그런 노동 조건의 향상도 현행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이 정치 파업에 적용되는 거에 불과한 거죠. 이 경제 파업의 경우에는 언제나 단체 교섭을 촉진하거나 또는 유리하게 타결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야 정당성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 동정 파업의 경우, 연대 파업의 경우에는 좀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라고 보는 견해가 좀 우세한 것 같아요. 이 동정 파업의 주체가 뭐 지원 대상 노동자와 노동 조건에 관해서 또 실질적으로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스스로 사용자 측에 단체 교섭을 요구를 해서 유리한 교섭 결과를 쟁취하는 것이 다른 노동자들을 또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길이고요. 또 자기 자신의 노동 조건을 좀 향상시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네, 또 이 연대 파업의 주체가 이 지원 대상 노동자와 조직적 결합 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 연대 파업의 주체가 단체 교섭의 주체로 등장하면서 이게 집단 교섭이라든가 또는 산업별 통일 교섭 등의 방법을 취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다음은 태업인데요. 이 태업은 노동자들이 직장을 이탈하지 않고 그리고 단결해서 의식적으로 이 작업 능률을 저하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론적으로는 작업을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는 작업을 하지 않거나 또는 그 필요 이상으로 또 아주 완만한 작업 또는 아주 조잡하게 작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에 비해서 이 사보타지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 사보타지는
이 생산이라든가 또는 이 사물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해요. 그래서 이게 단순한 태업에 그치지 않고 의식적으로 뭐 생산 설비를 파괴하는 그런 행위까지 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파업이 이 노동력을 생산 수단 및 시설과의 결합 상태에서 이렇게 분리시켜 내 가지고 사용자의 노동력에 대한 어떤 지휘 명령으로부터 이 노동자들을 완전히 벗어나게 하는 거라면, 이런 뭐 태업이라든가 사보타지는 이 사용자의 지휘 명령을 그대로 따르지 않게 하는데 그 이제 특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파업은 완전히 사용자의 지휘 명령을 거부하고 거기서부터 이탈하는 거라면, 이 태업이나 사보타지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지휘 명령 하에 있으면서 그런 그 지휘 명령을 완전히, 그러니까 100% 따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따르는 척 하면서 이제 딴짓한다거나 뭐 이제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태업과 사보타지에 대해서는요, 사용자가 보통 이제 직장 폐쇄를 하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뭐 이게 그렇게 쟁의 행위로서의 효과는 그렇게 이제 크지 못해요.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못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준법 투쟁인데요. 이 준법 투쟁이 뭐냐면, 네, 이제 그런 거죠. 이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어떤 기준 노동시간 이상의 어떤 초과 노동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와 뭐 또 휴가에 관한 권리 같은 걸 갖고 있었죠. 그리고 이 노동자는 이 노무 제공에 있어서 이 안전과 보안에 관한 준칙을 지킬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리 의무를 노동자 단체의 통일적인 투쟁 계획에 의해서 다수의 노동자가 동시에 또 엄격하게 행사하거나 또는 준수하는 경우, 그렇게 되면 이런 경우에 이 파업이라든가 태업과 같은 효과가 발생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것처럼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법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한다거나 또는 이 법률에서 정한 노동자의 권리를 동시에 집단적으로 행사를 해서 뭐 평상시에 비해서 뭐 사업 능률을, 그러니까 작업 능률을 현저하게 이제 저하시키게 된다면 결국에 사용자의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가 되는데, 이러한 행위들을 모두 이제 일반적으로 이 준법 투쟁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준법 투쟁이란 게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뭐 법령이나 뭐 취업규칙 같은 그 규정들을 아주 평소보다 철저하게 준수하는 걸 말해요. 뭐 안전이라든가 보건에 관한 그런 규정상의 의무를 아주 철저하게 준수하는 거, 뭐 이거를 또 이른바 그러니까 안전투쟁이라고 하는데, 이 안전투쟁이 뭐 그 전형에 속하는 거지만 그 밖에 뭐 노동시간이나 휴가 등에 관한 어떤 그 노동자 개개인의 권리를 이걸 또 뭐 동시에 집단적으로 행사하는 방식 역시 준법투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 준법투쟁은 법령이나 단체 협약 등에서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노동자들이 이 규정의 적용에 따른 그러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고안된 투쟁 전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준법 투쟁에 대해서 이 법률상의 책임을 물으려면 이 준법 투쟁이 쟁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또 해당한다면 그 준법 투쟁이 구체적으로 어떤 쟁의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검토를 해야 하고, 그리고 이게 준법투쟁의 뭐 목적이라든가 절차라든가 수단 뭐 이런 점에서 어떤 점에서 그 정당성이 결여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한 후에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것처럼 준법투쟁에 관한 법률적 접근은 이게 그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뭐 이제 그 여부부터 좀 따져야 되는데, 이게 개념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을 준수하는 게 어떻게 쟁의행위, 그 그러니까 사용자의 그 업무를 저해하는,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느냐, 이렇게 좀 해석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준법투쟁이란 게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한다라는 점에서 이 파업이나 태업과 좀 비슷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 노동자 개개인의 권리라든가 의무를 실행한다라는 점에서 보면 이 노무 제공 의무의 위반인 파업이나 태업과는 좀 다르다. 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좀 양면성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 쟁의 행위로 이해를 해야 하느냐라는 점에서는 좀 아주 미묘한 뭐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쟁의행위라는 게 이 노동조합이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니까 결국에 이 준법투쟁이 이 쟁의행위냐 아니냐의 그 여부는 이게 어디 있냐면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정상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이걸 둘러싸고 이 견해가 대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는 이 정상이라는 것을 이 어떤 사실적 의미에서의 정상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있고요. 다른 측면에서는 그게 아니라 어떤 법률적인 측면에서 이 정상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사실적 의미에서의 정상이라는 거, 이 사실 정상설은 이 정상이 뭐냐면 사실상의 정상을 말한다라고 일단 전제를 하고 준법 투쟁이라는 거는 사용자가 평소에 사실상 하던 업무 운영 이게 이제 적법한지 여부를 따지지 말고 적법성 여부와 상관없이 사실상 하고 있었던 그 업무 운영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이해를 하는 견해입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 이 법률 정상설은 뭐냐면 이 정상이란 뭐냐면 이 법률상의 정상 그러니까 이 적법한 것을 말한다라고 전제를 해요. 그래서 적법한 업무 운영을 방해하는 그런 준법 투쟁은 정상의 어떤 업무 운영을 저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 운영을 저해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쟁의행위에 해당하지만 그 위법한 업무 운영을 방해하는 그런 준법 투쟁은 이 정상적인 업무 운영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또 이해를 합니다. 자, 판례의 경우에는 이 90년대 이후에 거의 사실적인 정상,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정상설의 태도에서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 택시회사 노동자들이 평소에 하던 뭐 과속, 신호위반, 합승, 부당요금 징수 이런 교통법규 위반을 이제 중단하는 거. 이런 이제 중단하는 거 그리고 평소에 하던 어떤 그 연장 노동, 그 초과 노동을 거부하는 거, 또 평소에 쭉 해오던 휴일 노동을 거부하는 거, 그리고 또 연월차 휴가를 뭐 일제히 사용하는 거 이런 것들이 모두 이런 것들이 모두 그러니까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판례의 태도인데요. 하지만 사용자가 평소와 같이 어떤 위법한 업무 운영을 하려는 데 대해서 이 노동자들이 규정상의 의무를 준수하거나 또 권리를 행사하는 것까지 그런 것까지 어떤 그 쟁의 행위로 봐서 그걸 제한하고 또 거기에 그런 그 법률 그러니까 노동법에 위반한 책임을 묻는 거 그런 거는 어떤 위법한 것 그러니까 위법을 보호하고 오히려 적법한 것을 제재하는 그런 불합리한 그런 모순의 상황을 초래한다 라는 점에서 이 판례의 태도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준법 투쟁이 뭐 이제 정당하냐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유형적으로 어떤 살펴볼 수 있는데요.
네, 대체로 보면 이 안전투쟁은 이 정상적인, 그러니까 이제 적법한 업무 운영을 방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쟁의행위에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걸 좀 어떤 규정의 문헌을,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사문화된 규정이라거나 또는 어느 정도 약간의 위반 같은 건좀 허용되는 그런 규정인 경우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에 좀,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그런 거에 상관없이 어떤 문헌적인 의미에만 너무 얽매여서 아주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 그냥 엄격하게 좀 준수하는 거, 이런 것들은 그렇죠. 좀 그런 경우에는 좀 관행대로 하는 게 적법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좀 쟁의행위라고 좀 보아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런 판례 같은 경우에 그렇죠. 이런 것과 상관없이 이런 걸 좀 따지지 않고 그냥 모든 안전투쟁 같은 것들을 그냥 일률적으로 그냥 쟁의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런 건 좀 상당히 좀 불합리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투쟁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쟁의행위냐 아니냐 이런 문제는 좀 구체적으로 봐야 한다라는 거죠. 다음으로는 뭐 이제 초과 노동이라든가 뭐 휴일 노동 같은 이런 시간의 노동을 거부하는 투쟁인데요. 먼저 이 초과 노동, 그러니까 연장 노동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연장 노동 거부 투쟁의 경우에 이 근로기준법이나 단체 협약 같은 데 비추어서 거부를 하는 초과 노동이 적법한 경우에는 쟁의행위로 봐야 합니다. 하지만 이게 위법한 경우에는 쟁의행위가 되지 않는다라고 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뭐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초과 노동이라고 하더라도 뭐 이게 뭐 당사자 사이의 합의라든가 그런 어떤 그런 절차적 요건 같은 것들을 뭐 지키지 않았다거나 또는 이게 법이 허용하는 한도를 훨씬 초과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그런 것들은 이 초과 노동 자체가 위법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초과 노동이란 거, 그런 업무 운영이라는 것은 법이 보호할 가치가 없다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노동을 거부하는 거는 당연히 쟁의행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적법한 권리의 행사라고 봐야죠. 또한 이 휴일 노동 거부 투쟁 역시도 이게 쟁의행위냐 아니냐 따지는 것도 이 휴일 노동이 좀 적법한 업무 운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휴일 노동 같은 경우에는 이 연장 노동과 다르게 이 근로기준법상에 이걸 제한하는 규정이 또 없어요. 그러니까 이 휴일 노동을 하는 게 적법한지 여부는 결국에 이 휴일 노동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었느냐에 따라서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휴가 투쟁이라고요. 뭐 이제 연월차 휴가라든가 병가를 뭐 집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인데, 뭐 그래서 일제 휴가 투쟁 뭐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쟁의행위냐 아니냐의 여부는 결국에 노동자들이 청구한 시기에 뭐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적법한 업무 운영인지 아닌지 뭐 그런 관점에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가 적법하게 시기 변경권을 행사해서 그 시기에 휴가 사용을 거절하고 출근을 지시했는데, 그럼에도 일제히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엔 쟁의행위가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사용자가 적법하게 시기 변경권을 행사하지 않은 그런 사정 아래서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쟁의행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용자의 시기 변경권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이런 휴가 투쟁을 쟁의행위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이런 견해는 좀 합리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쟁의행위의 목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느냐 여부는 그 휴가에 대해서 유급 처리를 해야 하느냐 라는 문제로서 이게 쟁의행위 해당 여부와는 좀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쟁의행위의 목적에 따라서 뭐 휴가를 사용하냐 마냐 이런 문제로 이 휴가 투쟁의 정당성이라든가 쟁의행위 여부를 좀 판단할 수는 없다라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또 이제 그런 경우 있죠. 뭐 그 전염병이 유행하는 것도 아니고 뭐 집단적인 식중독이 있는 것도 아닌데 뭐 한꺼번에 또 병가를 신청해서 출근하지 않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뭐 점심시간에 그 배식하는 데가 여러 개 있는데 그냥 하나의 배식구만 이용을 하면서, 그러니까 배식하는데 한 군데만 모두 거기에 노동자들이 이제 줄을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 점심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후 근무 시간을 점심시간이 이렇게 잡아먹게 하는 거. 그리고 또 근무 시간 중에 필요하지도 않은데 전혀 필요도 없이 뭐 신용협동조합이라든가 뭐 아니면 의무실이라든가 이런 데를 막 드나들거나, 또 이제 간부 사원들을 면담하는 거, 이런 것도 이 결국에 노동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이 노동계약상 어떤 노무 제공 의무라든가 어떤 성실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허용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네, 보이콧인데요. 이 보이콧은 사용자 또는 뭐 이제 사용자와 거래 관계가 있는 제3자의 어떤 상품의 구입이라든가 또는 뭐 시설의 이용을 거절한다거나, 사용자 또는 뭐 이제 사용자와 거래 관계가 있는 그 제3자와의 노동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것을 뭐 호소하는 그런 투쟁 행위를 말해요. 뭐 이 경우에 노동자들이 뭐 자신들의 사용자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는 거, 이것을 1차적 보이콧이라고 하고요. 이 사용자와 거래 관계에 있는 그 제3자에게 이 사용자와의 거래를 단절할 것을 요구하고, 뭐 이것에 응하지 않을 때는 상품의 구입이라든가 뭐 노동력의 공급 이런 것들을 중단하겠다, 뭐 그렇게 이제 압력을 가하는 것을 뭐 2차적 보이콧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이제 보이콧은 뭐 실제에 있어서는 이 파업을 지원하기 위한 부수적 수단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고요. 주로 뭐 이제 미국에서 그 투쟁 사례, 이런 이제 투쟁 사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피켓팅인데요. 예, 이 피켓팅은 파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이 노동을 제공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 있죠. 이 노무 제공 희망자들의 사업장이라든가 또는 공장으로 출입하는 것을 저지하고 이 파업 동참에 협력할 것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네, 현실적으로는 이 사용자가 이 거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 사용자 측의 관리직 사원에 대해서도 감시라든가 또는 설득 행위가 행해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피켓팅은 그 노동력을 제공하기를 희망하는 노동자에게 이 파업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고, 또 이제 제3자가 파업이 일어난 사업장에서 일하려는 것을 저지를 해요. 그래서 저지를 해서 그 여러 사람들 있죠. 공중으로 하여금 이 분쟁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켜서 이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한 어떤 공중의 이해를 얻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 파업 중인 사용자의 또 이제 사용자에 대해서 노동력의 제공을 철저하게 차단함으로써 이 경제적인 타격을 보다 좀 효과적으로 가하려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보통 이 피켓팅은 사업장이라든가 또는 이 공장의 입구에서 이 플랜카드를 들고 또는 이 확성기 등을 이용을 해서 뭐 출입자를 감시하고 이 노동 희망자들에게 파업에 동조할 것을 설득하고 요구하는 행위로 나타나요. 원래 이 피켓팅은요, 피켓팅 이 자체로는 독립된 투쟁행위라고 할 수가 없고, 이게 이제 파업이라든가 보이콧에 수반되는 그런 보조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미국에 있어서는 특히 이제 이 파업이라든가 보이콧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피켓팅을 파업과 분리해서, 그리고 파업의 정당성과 별도로 좀 그 개념과 정당성을 논의하려고 하는데, 뭐 이제 그런 것은 좀 우리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성급한 거 아닌가, 뭐 이런 견해가 있죠. 네, 다음은 이 직장 점거인데요. 이 직장 점거는 파업을 할 때 사용자에 의한 방해를 막으면서 또 이제 변화하는 사태에 좀 기민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사용자의 의사에 반해서 사업장에 체류하는 그런 행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직장 점거는요, 이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가 단결을 유지하고 또 더불어서 이 파업의 실효성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그 수반 그 이제 하는 이 어떤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그런 쟁의행위라고 할 수가 있어요. 뭐 이제 이 연자라든가 또는 농성을 하는 이 연자 농성 있죠. 그런 걸 하는 이 연자 파업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직장 폐쇄인데요. 이 직장 폐쇄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쟁의행위의 유형들은 모두 이제 노동자들, 그러니까 노동조합에서 행하는 그런 쟁의행위였는데, 이 직장 폐쇄는 거기에 대항하는 사용자 측의 어떤 쟁의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장 폐쇄는요, 이 집단적 분쟁에 있어서 사용자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어떤 일정한 산업이라든가 또는 사업체 내에 다수의 노동자를 어떤 취업 상태로부터 조직적으로 봉쇄하는 그런 조치를 말해요. 다시 말해서 이 노동자들이 이제 파업으로 인해서 사용자에게 노무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경제적 타격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직장 폐쇄란 건 사용자가 노동자들이 제공하는 그런 노무의 수령을 집단적으로 거부함으로써 그 어떤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임금을 탈락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임금의 탈락에 의한 경제적 압력을 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직장 폐쇄에 있어서도 사용자는 일단 쟁의행위가 종료되면 이 노무 수령이 거부됐던 노동자들을 다시 취업시킨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직장 폐쇄는 이 집단적 해고는 아니고요. 직장 폐쇄 중에 이 노동계약 관계의 어떤 주된 그 권리 의무만 이게 정지될 뿐입니다. 그리고 직장 폐쇄는 어디까지나 이 노사 사이의 집단적 분쟁 상태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경영 운영상이라든가 또는 경영 기술상의 이유에서 뭐 휴업을 하거나 또는 어떤 그 작업을 정지하는 그런 것과는 좀 이게 구별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직장 폐쇄를 행하는 사용자의 어떤 구체적 행위는 결국에 이 노무 수령을 거부한다는 통보 또는 선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공장이라든가 사업장의 어떤 출입구를 폐쇄함으로써 뭐 이제 사회 통념상 그 공장이라든가 또는 사업장의 출입과 또 노무 제공이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상태를 좀 발생하게 해야 합니다. 예, 직장 폐쇄는 파업이 있은 다음에 뭐 그 반격으로 취해지는 게 보통이죠. 그래서 이거를 뭐 임금이라든가 뭐 어떤 노동 조건의 저하를 위해서 뭐 공격적으로 행할 수는 없습니다. 네, 이번 학기 이 노사관계론 수업은 여기서, 그러니까 이것으로 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많이 아쉬우시겠지만, 예, 그래도 뭐 이제 시간이 다 이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좀 종료를 하고, 저희가 어떻게 그 노동조합부터 쭉 이제 단결권, 노동조합, 뭐 단체 교섭 이렇게 쭉 다루다가, 단체 협약이라든가 이 단체 행동권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죠. 이제, 좀 더 풍부한 내용을 다루지 못했는데, 시간적으로 좀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게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어떤 대화라든가 토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어떤 기존에 나와 있던 노동법의 어떤 지식들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네, 이게 뭐 온라인 강의라는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 학기 동안 예, 수고 많으셨고요. 예, 이제 방학이 됐으니까 네, 즐거운 방학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마무리 잘, 그러니까 한 학기 마무리 잘 하시고 즐겁고 이제 보람 있는 방학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학기 수고 많으셨습니다.